새벽도 아닌 한낮 두바이 에어쇼 취재 공간 한쪽에서 조용히 벌어진 장면 하나가 한국 방산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스컹크웍스가 내놓은 차세대 유무인 전투기 백티스 모형 옆에 외국 기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서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트북 화면에 적힌 4글자 때문이었습니다. 한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수치가 이들의 눈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추력 약 4,000에서 4,500파운드, 전기 출력 100kW,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이 장면을 그대로 기사로 옮기며 한화가 개발 중인 HAF 4500 터보팬 엔진이 백티스의 재엔진 후보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엔진은 기존에 달려있던 윌리엄스 FJ44 계열 엔진과 비슷한 추력급이지만 한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 한 기가 소형 무인 전투기에서 100kW급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엔진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기화 엔진에 깜짝 놀란 이유는 단순히 출력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4,000파운드급 소형 터보팬은 전기를 거의 만들지 못하는 주변용 엔진이었는데 한화의 HAF 4500은 같은 추력급에서 100kW를 뽑는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소형 엔진이 전투기급 발전량을 낸다라며 한국이 전혀 다른 기술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자료를 보면 이 엔진은 기존 국산 엔진의 바이패스비 0.71이 아니라 4 이상으로 설계됐고 팬로터에 전동 발전기를 통째로 결합한 인베디드 구조로 최대 100kW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추력은 작지만 전력은 전투기 엔진급이라는 세계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는 도전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비입니다. 한국은 총 470억 원으로 이 전기화 엔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일본, 유럽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에 수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혁명적인 효율입니다. 그런데 외신들이 이 엔진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엔진이 KF-21에 언제 적용 가능한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이 기술을 KF-21 블록3 이후에 실제 적용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이 현재 겪고 있는 전력 부족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나아가 공중 레이저 무기까지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전기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 엔진은 남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준비하는 전기화 제트 엔진과 인베디드 발전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다른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레이저 전투기를 준비해 왔는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미국은 XA100 같은 가변 사이클 엔진으로 길게 돌아 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G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XA100은 기존 전투기 엔진 대비 연료 효율을 약 25% 높이고 추력을 10% 늘리면서 동시에 열 관리 능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라고 밝힙니다. 결국 이 말은 센서와 전자장비, 나중에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추가적인 냉각 여유와 전기 공급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인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미국은 3스트림 어댑티브 팬,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자에 고온 터빈 같은 초고가 기술을 엔진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전투기 엔진 하나인데 안을 열어보면 사실상 공중원자력 발전소처럼 복잡한 열전기 관리 시스템을 억지로 끼워 넣은 셈입니다. 레이저 무기 쪽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미 공군연구소가 추진해온 셀프 프로텍트 괴너지 레이저 시연 사업에서는 2020년대 초반 소형 전투기에서 100kW급 레이저를 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도 이 숫자를 기준으로 전투기 탑재 레이저의 실질적인 첫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식은 레이저를 위해 엔진을 뜯어 고치고 엔진을 위해 예산을 또 부어 넣는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전기화 제트 엔진은 발상을 완전히 뒤집은 접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계한 4,500파운드급 전기화 엔진은 애초에 추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말하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보다 훨씬 작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팬 주변에 고바이패스 유로를 넓게 잡고 이 흐름에 발전기를 통째로 물려서 엔진 하나에서 100kW급 전기를 뽑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구조의 의미를 실제 전투 시나리오로 풀어보시면 감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100kW 레이저는 1초에 10만 줄의 에너지를
에너지를 쏘아 올립니다. 5초 동안만 조사해도 50만 줄, 즉 0.5메가줄의 에너지가 목표물 표면에 집중되는데 탄두나 드론, 순항미사일의 취약 부위에 이 에너지를 박으면 궤도나 자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를 단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을 연속으로 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엔진 안에 열싱크와 3스트링 구조를 추가해 깊은 탄창을 만들려 했고, 한국은 아예 엔진에서 나오는 전기를 넉넉하게 만들어 캐패시터와 배터리에 채워두는 쪽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둘 다 지향하는 바는 비슷한데 한국 쪽이 훨씬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전투기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기 위한 기본 배경을 조금 더 풀어보면 결국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목표물을 충분히 오래 조준할 수 있는 안정된 플랫폼, 레이저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돌려주는 빔 조종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출력 레이저를 여러 번 쏴도 버틸 수 있는 전기와 냉각 여유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체와 포드, 전자광학 기술의 문제이고, 세 번째가 바로 엔진과 전력 관리 문제입니다. 기존 KF-21 엔진만으로도 에이사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센서 퓨전을 돌릴 수 있는 전기는 확보돼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공개한 KF-21용 에이사 레이더 자료를 보면 이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 표적 동시 탐지와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병행하는 다기능 레이더이고, 이를 위해 상당한 전력과 정밀한 냉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100kW라는 숫자 자체가 가진 의미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정리한 국방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로드맵을 보면 미 국방부는 100kW급 레이저를 소형 드론과 로켓, 박격포탄, 단거리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력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kW급에서는 소형 선박과 적어도 크루즈 미사일 요격, 1메가와트급에서는 탄도탄과 극초음속 무기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상과 함정 기준으로 잡은 수치지만 공군이 꾸준히 꿈꾸는 전투기 탑재 레이저의 마지노선도 바로 이 100kW 근처입니다. 미 공군연구소가 전투기 플랫폼에서 100kW급 레이저를 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도 이런 계산에 기반을 둔 것이고, 여러 예산 문건과 인터뷰에서 이 수치를 반복해 언급해왔습니다. 그럼 KF-21에 이 전기와 제트 엔진을 넣을 수 있는지? 이 질문은 사실 KF-21의 현재 한계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KF-21 블록 1과 블록 2는 분명 훌륭한 4.5세대 전투기지만 엔진 구조와 전력, 열 관리 능력은 레이저 무기나 초고출력 레이더를 쓰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KF-21에는 전기와 엔진을 얹을 수 없습니다. 현재 KF-21이 쓰고 있는 F414 엔진은 한 기당 9.97톤 추력을 뽑아내고 두 기가 합쳐 약 20톤급 파워를 냅니다. 이 정도는 현재 KF-21이 초음속 비행하고 무장을 달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치죠. 그런데 전기와 엔진의 초기형 모델인 HAF-4500은 고작 2톤급 추력입니다. KF-21이 요구하는 힘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바꿔 끼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지점은 이게 아닙니다. 전기와 엔진은 추력 대신 전기를 만드는 능력에서 상식을 통째로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KF-21의 F414 엔진이 제공하는 전력은 약 60에서 80kW 수준입니다. 여기에 에이사 레이더가 30kW, 전자전장비가 20에서 40kW, 항전 센서, 냉각 시스템이 20에서 30kW를 요구합니다. 이미 빠듯합니다. 그런데 미래 전투기에서 핵심이 될 100kW급 레이저 무기는 최소 100kW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KF-21 구조로는 레이저 무장은 절대 달 수 없습니다. 전력 자체가 모자라니까요. 그런데 전기와 엔진은 소형 엔진 하나로 무려 100kW를 뽑아냅니다. 이 기술이 전투기급 엔진으로 확장되면 이론적으로 200에서 300kW급 전력 공급도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전투기의 존재 방식을 바꿔버리는 수준의 기술입니다. 공중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고 초고출력 전자전장비로 적 전투기의 센서를 무력화하는 미래 전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 블록 3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KF-21은 엔진 베이 크기와 구조적 여유 공간이 F414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전기와 엔진을 그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엔진 베이를 확장하고 열을 빼낼 경로를 새로 만들고 전력 배선을 고전압 기반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블록 3 이후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과 업계가 이미 블록3를 사실상 KF-21 성능 개량형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KF-21 블록3는 레이더,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무장창 구조를 바꾸고 고출력 센서, AI 전투 체계를 넣는 것을 전제로 발전 중입니다. 즉, 엔진 공간과 전력 구조를 새로 설계할 명분과 방향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화 엔진은 KF-21 블록1이나 블록2의 현재가 아니라 블록3 또는 그 이후에 나올 전투기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KF-21에 전기화 엔진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진짜 의미는 KF-21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의 KF-21에는 불가능하지만 블록3 이후 KF-21이 새로운 엔진 구조를 받아들이는 순간 KF-21은 5.5세대를 넘어 미래형 전투기의 문을 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스스로 만든 전기화 엔진 기술이 자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1일 한국 3조 3천억 들여 전투기 엔진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KF-21이나 FA-50 같은 플랫폼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이 미국제라면 수출 승인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FA-50은 몇몇 나라들에서 미국의 승인 절차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KF-21 역시 향후 수출 과정에서 같은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내놓은 기술 목표는 해외 전문가들조차 당황할 정도로 공격적입니다. 한국은 GE의 F414 대비 연료 소모율 15%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항공 엔진의 효율 개선이라는 것은 1%만 올라가도 산업계가 술자리를 열 정도로 어려운 성능 향상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F414 개선판 엔진인 ED, EPE 등과 맞먹는 엔진입니다. 전 세계 엔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비가 15% 개선된다면 그 엔진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 존재가 된다. 단순히 연료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전 방향이 늘어나고 채공 시간이 증가하고 유지비가 크게 줄어들고 엔진 수명까지 늘어나는 일종의 종합 성능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엔진 개발의 방식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사업 첫 회의부터 방사청, 국방부, 산업부, 우주항공청, 국토부까지 5개 부처가 동시에 참석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한국이 이번에는 진짜 국가전략 사업으로 밀어붙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엔진 개발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기술이 아니라 기관 간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기관 간 갈등으로 AMCA 엔진 개발이 10년 지연됐고 터키도 TFX 엔진 문제에서 국방부와 산업부가 충돌하며 일정이 7년 밀렸습니다. 이런 실패 사례를 수없이 알고 있던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관 통합을 초반 단계에서 확정해버렸다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매체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행 개발 예산을 쓰는 방식입니다.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연소기, 애프터버너 등 이 4가지는 엔진 기술의 난이도 정점이며 미국, 영국은 이 영역만큼은 기술 이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핵심 기술부터 먼저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형 돌파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과거 K9, K2, KSS-3에서도 보여준 한국 특유의 난제를 먼저 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배경은 하나의 커다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 자립을 넘어서 항공산업 자체를 재편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담아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은 정확히 이 지점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단순한 기술 진전이 아니라 항공산업 상위 5개국으로 도약하는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이번 사업이 갖는 목표와 추진 방식 자체가 지금까지의 방산 프로젝트와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86억 원의 선행기술 개발비는 단순한 연구비가 아니라 엔진의 생존성을 결정하는 4가지 절대 난이도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연소기,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애프터버너는 항공 엔진 기술의 전체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네 가지 중 한두 개만 확보해서는 엔진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연소기 기술은 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연소실 온도는 1400도씨 이상을 버텨야 하고 압력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고온 환경에서 재연소 현상 없이 일정한 출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압 압축기는 말 그대로 초고난도 공기압축 시스템이며 25대 1 이상의 압축비를 만들어내기 위해 복잡한 블레이드 기하 구조와 초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압 터빈은 엔진 추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초고온에 버틸 수 있는 단결정 블레이드, 초내열 합금 소재, 고속 회전체 설계가 핵심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전투기의 고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후연소 장치인데 이 장치의 설계 실패는 바로 엔진 파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네 가지 중 가장 어려운 영역부터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다운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개발에서도 K2 전차 개발에서도 KSS-3 잠수함 개발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건드리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방식은 결국 세계 최강급 무기를 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항공 엔진 개발도 같은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강한 추진력을 받쳐주는 기업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한화는 F404와 F414 등 미국제 전투기 엔진 정비를 20년 넘게 담당해 오면서 얻은 현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엔진 정비를 하면서도 기술 이전을 받지 못했지만 정비 과정에서 분석한 파손 패턴, 블레이드 변형량, 온도 진동, 연계 구조 등 수천 건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이 자체 엔진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반이 됩니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이미 초고온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당열정 블레이드 기술은 미국주의도 절대 외국에 이전하지 않는 기술인데 두산은 국내 독자 기술로 발전용 블레이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과 항공용은 차이가 많지만 기본 소재와 구조 설계 원리는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이 두 기업의 기술 기반이 결합하면 한국은 단숨에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기술들이 KF-21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엔진이 탑재된 KF-21 블록3는 기존 F414 대비 연비가 15%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비 15% 개선은 곧 작전 반경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단순히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작전 반경이 늘어나면 공중 초계, 장거리 타격, 공중전,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공군 전체의 전략적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유지비가 20에서 30% 절감되면서 도입국 입장에서는 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중동,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도입 이후 유지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F-16의 연간 운용비는 대략 250억에서 350억 원 수준이며 F-35는 500억 원을 넘습니다. 한국형 엔진이 탑재된 KF-21의 유지비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유지비 절감은 중견국 공군에서는 전투기 선택의 최우선 기준입니다. 이제 수출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엔진을 개발하면 미국 승인 구조에서 해방됩니다. 지금 KF-21과 FA-50은 미국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승인 과정이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몇 주씩 걸립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장착되면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즉각적인 수출이 가능해지고 협상 속도가 빨라지며 미국의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 이후 한국의 전투기 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이 3%에서 10%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민항기 엔진 시장 진입 가능성입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과 민항기 엔진 기술은 구조적으로 70% 이상이 같습니다. 한국이 이번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민항기 엔진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집니다. 민항기 엔진 시장은 연간 300조 원 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 엔진 제조사는 GE, 롤스로이스, 프레셋 위트니 등 단 3곳뿐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 진입하면 국가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조선 배터리 반도체처럼 항공 엔진이 국가 산업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번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전투기 플랫폼 엔진 무장, 정비, 업그레이드 체계를 모두 보유하는 완전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입니다.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이 구조를 가진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한국 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 공군력의 표준을 재편하는 플랫폼이 되고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진 순간은 전투기 기체가 아니라 엔진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전투기를 만든 나라는 많지만 전투기의 심장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그 영역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 몇 나라의 전유물로 남아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늘 그 문턱 앞에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묶어 전투기 엔진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기체를 빌려 날던 나라에서 심장을 직접 설계해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출 허가를 기다리던 위치에서 수출 조건을 설계하는 자리로 올라서는 전환점입니다. 이 선택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과 산업 그리고 국가 위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명을 만드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사업을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라 계산된 투자로 보는 이유는 투입 대비 산출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된 해외 엔진 계열은 추력 기준으로 보면 밀추력 약 14,000파운드, 애프터버너 가동 시 약 22,000파운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엔진의 평균 정비 강역은 약 4,000에서 6,000 비행시간, 주요 모듈 교체 주기는 2,000시간 전후로 평가됩니다. 반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국산 엔진은 기본 추력 16,000파운드, 최대 24,000파운드를 전제로 하면서도 설계 수명은 초기 단계부터 8,000 비행시간 이상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이 수치를 주목하는 이유는 추력 증가폭보다 수명 증가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추력은 10% 내외 상승이지만 수명은 최대 2배를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정비 비용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서방 전투기 엔진의 시간당 운용 정비 비용은 기존과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행시간 1시간당 500만에서 8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해외 의존 정비의 경우 부품 대기와 라이선스 승인으로 발생하는 비가동 시간이 추가됩니다. 국산 엔진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 조건에서 시간당 비용을 최소 20에서 30% 절감할 수 있다는 국내 산업계 분석이 나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연간 약 250에서 300시간을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기체 한 대당 연간 수억 원 단위의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편대 단위로 확대하면 숫자는 곧바로 수백억 원 규모로 커집니다. 해외 외신들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가동률입니다. 중형 전투기의 평균 가동률은 평시 기준 60에서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엔진 부품 수급이 제한될 경우 50% 이하로 떨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엔진 정비와 개량을 자국에서 통제하는 국가들은 75%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작전 투입 가능 대수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같은 40대 전력을 보유하더라도 어느 쪽은 상시 30대 가까이를 띄울 수 있고 다른 쪽은 20대 초반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 난이도를 수치로 환산하면 더 극적입니다. 전투기 엔진의 핵심인 고압 터빈 블레이드는 작동 온도가 1500에서 1600도 이상이며 분당 회전수는 10,000회를 훌쩍 넘습니다. 금속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는 약 1200도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300에서 400도는 냉각과 코팅으로 버텨야 합니다. 블레이드 하나에 가공되는 냉각 홀은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며 직경은 머리카락 굵기 수준입니다. 이 중 하나만 막혀도 국부과열로 전체 엔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전투기 엔진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로 분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산업계가 가진 기반이 다시 숫자로 드러납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은 이미 출력 수백 메가와트급 터빈을 상용화했고 고온 코팅과 단결정 계열 소재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발전용과 항공용 엔진은 회전 속도와 응답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고온 내열 소재와 냉각 설계라는 핵심 기술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해외 분석에서는 이러한 기술 축적이 없다면 전투기 엔진 개발 비용이 5조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지만 한국은 기존 산업 기반 덕분에 3조 원대 초반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외신들이 흥미롭게 보는 또 하나의 데이터는 일정입니다. 2027년 착수 약 13년 개발이라는 일정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공격적인 편에 속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15년 이상을 소요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일정 조정을 겪었습니다. 한국이 이보다 짧은 시간표를 제시한 배경에는 이미 실비행 시험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시험용 기체를 새로 개발하는 데 드는 수천억 원과 수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숫자를 종합하면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결정을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선택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비용, 수명, 가동률, 일정이라는 네 가지 축에서 모두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 엔진이 단순히 국산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어떤 전략적 효과를 만들어낼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엔진 개발이 한국 전투기와 무인 전력 그리고 추력 편향 노즐 같은 선택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왜 지금 추력 편향 노즐을 우선 목표로 삼지 않았느냐는 부분입니다. 답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 계산에 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기동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엔진 중량이 평균 8에서 12% 증가하고 정비 소요는 최소 15에서 20%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계열 전투기 엔진의 경우 추력 편향 노즐 적용 이후 평균 오버홀 주기가 20% 이상 짧아졌다는 해외 유지 데이터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엔진은 전시 기동 한계보다 평시 가동률과 장수명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간 250시간 이상 비행하는 공군 운용 패턴에서는 순간적인 고기동보다 안정적인 출력 유지와 정비 효율이 전력 유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계산입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선택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추력 편향 노즐을 포함한 엔진 개발 비용은 동일 추력급 대비 최소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3조 3천억 원 규모로 책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추력 편향 노즐을 초기 단계부터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는 4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시험 평가 기간이 늘어나면서 개발 기간도 평균 3에서 5년 추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이 설정한 2040년 전력화 일정과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력 편향 노즐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내 보도와 산업계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엔진은 구조적으로 추력 편향 노즐을 후속 블록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여유를 남기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초기형에서는 고정 노즐로 안정성과 수명을 확보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나 고기동 특화 플랫폼을 대상으로 추력 편향 노즐형 파생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러시아식 올인 전략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선택해온 단계적 확장 모델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이 전략은 무인 전력과 맞물릴 때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유인 전투기의 경우 인체가 견딜 수 있는 기동 한계가 약 부지 수준이지만 무인 전투기는 구조적 한계까지 기동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력 편향 노즐의 효과는 유인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윙맨 플랫폼의 예상 탑재 중량은 외서 7톤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2급에서는 2만 파운드 전후의 추력이 가장 효율적인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즉 현재 개발 중인 엔진이 그대로 무인 전력의 핵심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외 비교로 시선을 돌리면 한국의 위치가 더욱 또렷해집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고출력 실증에는 성공했지만 장수명과 대량 양산 체계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공동 개발 구조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각국 이해관계로 일정이 반복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일 국가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이미 양산 전투기와 시험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 비용을 수천억 원 단위로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도 숫자로 확인됩니다. 엔진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 수는 20곳 이상으로 예상되며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소재 가공 시험 분야까지 포함하면 100곳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 엔진 부품은 공차 단위가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한 번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고부가 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합니다. 해외 분석에서는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참여한 기업의 평균 기술 파급 효과를 매출 기준 1.5에서 2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본질은 한 개의 엔진이 아닙니다. 전투기, 무인기, 발전용 가스터빈까지 이어지는 고온 회전체 기술의 완성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결정을 아시아 방산 지형의 구조 변화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체를 잘 만드는 국가로 분류됐다면 앞으로는 심장까지 스스로 설계하는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3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더 빠른 길도 있었고 더 화려한 옵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명, 가동률, 수출 통제, 무인 전력 확장이라는 현실적인 변수들을 모두 계산한 뒤 가장 확실한 경로를 골랐습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전투기 한 기종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한국 항공 전력 전체의 자율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부품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정치적 변수에 수출이 흔들리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다음 단계로 바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해외 분석가들이 말하는 진짜 국산화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에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섰다는 점이 이번 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다음은 25년 9월 11일 한국 100kW 터보팬 엔진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4,500파운드급 전기와 터보팬 엔진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공중전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경쟁은 추력이 얼마나 되는가와 무장을 얼마나 싣는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르는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해외보다 앞서 전기화 엔진이라는 실질적 해법을 공개하면서 공군력 경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KF-21보람에 탑재되는 GE-F414 엔진의 발전 출력은 약 30kW 수준입니다. 기존 전투기에서는 이 정도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최소 전력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는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심지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탑재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kW로는 선택과 집중밖에 불가능합니다. 즉, 레이더를 켜면 전자전을 줄여야 하고 전자전을 강화하면 다른 장비를 제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엔진은 발전 능력을 무려 100kW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3배라는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 자체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100kW라면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전 냉각 계통을 동시에 운용하면서도 여유 전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전투기가 비행하는 발전소가 되어 전장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한국형 전기화 터보팬은 로터 일체형 인베디드 발전기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를 구동하던 방식은 기계적 손실과 내구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구조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바이패스비를 4 이상으로 설계하여 연비와 장시간 채공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설계는 단순히 연료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채공하며 모든 전자장비를 지속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북아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이 선택은 한국적 현실에 딱 맞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세계에서 가장 전자전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해와 동해 상공에서는 탐지와 교란, 데이터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시간 동안 공중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간 추력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전기와 터보팬의 의미를 현장에서 풀어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전투기와 무인 전투체계가 동시에
요구하는 건 추력과 항속만이 아니라 항공기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A사 레이더가 GAN 소자 도입으로 탐지거리와 전자전 모드의 활용폭을 넓히려면 전력과 열 관리의 여유가 먼저 열려야 하고, 네트워크 중심 교전에서 다중 센서를 동시에 구동하려면 순간 피크와 평균 전력 둘 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해외 전문 매체는 이미 전력과 냉각 요구가 충족될 경우 GAN 채택이 현용 전투기 레이더의 탐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냉정하게 제시했고, 이는 기체가 스스로 전력 플랫폼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배경 위에서 국내 연구 생태계를 보면 방향이 선명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내연 발동기 발정이 배터리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기술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유무인 항공체를 포괄하는 가스터빈 기반 미래 추진계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소형 하이브리드 파워팩에서 검증한 새로운 가스터빈 영역으로 이식해 엔진이 곧 전력권인 구조를 정면 돌파하려는 구도입니다. 개발 연속선상에서 보면 전력 발생을 엔진 코어와 결합하거나 엔진 스풀과 지능적으로 연동하는 설계가 유력하고, 그 결과로 기체 설계의 공간과 중량을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시청자들이 체감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편대나 충실한 동방위 개념이 전장에 안착하면 탑재 장비의 스펙이 빠르게 커집니다. 광대역 제머를 쓰는 순간부터 데이터 링크는 더 두껍게, IRST는 더 정밀하게, 표적 식별 알고리즘은 더 많은 연산을 당겼습니다. 이럴 때 전력 여유가 없는 플랫폼은 전술 옵션이 줄어듭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추력이 전력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 관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전술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100kW급 전력 여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약 100kW 수준이 소형 UAS가 상대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실용 지평선으로 제시된다고 정리합니다. 항공기 탑재 레이저가 바로 이 임계선으로 수렴한다면 항전 장비와 레이저 무기, 고출력 제머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전력의 자유도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주제는 공학 논문이 아니라 수출과 작전 개념을 함께 바꾸는 카드입니다. KF-21 시제기에서 검증한 각종 전자장비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요구 전력은 커지고, 차기 개량형이나 무인 동반 체계로 갈수록 항공기 전기와 지수가 높아집니다. 덕분에 작은 추력급에서 큰 전력 여유라는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무인기는 탑재 중량과 항속에서 극단의 균형을 찾아야 하므로 발전 모듈을 엔진 계통과 촘촘히 결합해 효율과 신뢰성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국내 제작 생태계에는 이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와 열관리, 부품군을 묶어내는 공급망이 이미 성장해 있습니다. 선행 연구로 다져놓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통합 제어 노하우가 그대로 군용 가스터빈 전기화에 투입될 수 있다면 이건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전자와 무장체계를 포함한 기체 생태계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기와 터보팬은 한국이 차세대 플랫폼에서 성능 한계의 뚜껑을 여는 열쇠로 기능하고, 그 열쇠를 쥔 국가는 전장 소프트웨어와 전력 아키텍처를 동시에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합니다. 그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의 기초와 가스터빈 확장선, 그리고 운용 환경에서의 냉각과 전력 관리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짚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해외 전장 추세가 요구하는 목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센서, 전자전, 지향성 무기를 한 프레임 안에서 병행하려면 기체가 100kW급 전력 여유를 안전하게 뽑아내고, 그 열을 조용히 처리하며 고기동 중에도 파워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동시 방정식을 풀 줄 아는 나라만이 차세대 전장에서 정보 우세와 생존성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방정식을 각 요소 기술에서부터 하나씩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템페스트 전투기용으로 E2SG 기술을 실험 중입니다. 미국 프레스 앤드 휘트니 역시 F135 엔진의 향상형 패키지를 통해 발전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4,000에서 5,00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100kW급 전력을 구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이는 곧 무인 전투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각국이 값싼 무인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장시간 채공하며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은 이제 그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00kW 전력 여유가 만들어낼 전술 변화는 극적입니다. 기존에는 센서를 켜는 순간 다른 장비의 출력을 줄여야 했지만 이제는 탐지부터 교란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레이더를 탐지하는 동시에 전자파로 교란하고 뒤이어 지향성 무기로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또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 레이더 전자전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편대 전체의 전투력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미래전장은 소형 레이저 방어 체계나 마이크로파 무기를 기체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영역이었지만 이번 엔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번 엔진으로 공중전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한국형 전기화 터보팬은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차세대 전쟁의 심장을 선점한 기술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아직 시험대 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전적 해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KF-21 블록3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이 철학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전투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